미숙 씨, 나 지금 많이 아파. 알아요. 그냥 잠깐만요. 정말 안 돼.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 괜찮아요. 내가 다 할게요. 미숙 씨, 제발. 저는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고. 결혼 석 달 만에 저는 5kg이 빠졌습니다. 매일 밤 집에 가는 게 두려웠습니다. 아내를 피해 공원 벤치에 앉아 있곤 했습니다. 형, 그건 사랑이 아니야. 폭력이야. 친구가 말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50이 넘은 남자가 아내에게 학대를 당한다니. 하지만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대체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는 석 달 전, 제가 재혼을 결심했던 그날부터 시작됩니다. 새벽 2시가 넘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가만히 숨을 고릅니다. 옆에서 아내가 깊은 잠에 빠진 숨소리를 냅니다. 고요한 밤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전혀 고요하지 않습니다. 온몸이 무겁습니다. 허리가 쑤시고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50을 넘긴 몸이 이렇게 쉽게 지쳐버릴 줄은 몰랐습니다. 창밖으로 차가운 겨울바람이 유리창을 두드립니다. 이 아파트로 이사 온 지 석 달째입니다. 재혼한 지도 석 달. 새 출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누군가와 아침을 맞이하고 저녁 식사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자꾸만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정상인가? 고개를 살짝 돌려 아내의 얼굴을 봅니다. 단정하게 염색한 단발머리, 잠든 얼굴은 평온해 보입니다. 낮에 보는 그녀와는 또 다른 모습입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목이 말라 찬물을 한 잔 마시고 소파에 앉아 어두운 거실을 둘러봅니다. 이 집에는 제 흔적이 거의 없습니다. 가구도 커튼도 벽에 걸린 그림도 모두 아내가 고른 것들입니다. 저는 그저 따라왔을 뿐입니다. 뭐 여자들이 이런 건 더 잘 알지. 그렇게 생각하며 넘어갔습니다. 저는 이재호, 올해 52입니다. 7년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살았습니다. 아내 수진이와 함께 소박하지만 따뜻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서로 기대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진이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증상이었습니다. 손이 떨린다. 걸음이 불편하다. 병원을 몇 군데 다니며 검사를 받았고 결국 진단을 받았습니다. 난치병이었습니다.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앞으로 몇 년 남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부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수진이를 돌봤습니다. 병원과 집을 오가며 약을 챙기고 식사를 준비하고 밤새 곁을 지켰습니다. 수진이는 점점 말을 잃어갔고 저는 그저 손을 잡아주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5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마지막 날 수진이는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웠어요. 이제 당신도 행복하세요.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저는 텅 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진이가 좋아하던 꽃무늬 찻잔이 식탁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찻잔을 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렇게 3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친구 태수 형이 자꾸 나오라고 했습니다. 재호야, 이러다 너 죽는다. 좀 나와. 사실 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만나는 게 두려웠습니다. 괜히 수진이 이야기가 나올까봐 또 그 슬픔에 잠길까봐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태수 형이 워낙 성화를 부려서 결국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미숙 씨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떠들 때도 말없이 차만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와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은 서로를 알아봅니다.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몇 번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도 혼자 지낸 지 꽤 됐어요. 미숙 씨가 말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사람이 무섭더라고요. 다시는 누구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다시 누군가를 만난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급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6개월쯤 지났을 때 그녀가 먼저 말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해 볼까요? 서로 의지하며 살아요. 저는 오랜만에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수진이도 나보고 행복하라고 했지. 저는 안방 옷장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물건을 꺼냈습니다. 수진이의 낡은 은반지, 돈이 없던 시절 겨우 사줬던 것. 수진이는 그 반지를 끼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작은 사진 한 장도 함께 있었습니다. 둘 다 젊었을 때 찍은 사진. 웃고 있는 수진이의 얼굴이 눈부셨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것들을 들여다봤습니다. 미안해, 여보. 나도 이제 살아야 할 것 같아. 다시 서랍 깊숙이 넣고 저는 미숙 씨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결혼식은 조촐했습니다. 가까운 친구 몇 명만 초대했습니다. 태수 형이 축배를 들어주었습니다. 재호야, 이번엔 정말 행복해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혼 첫날 밤 미숙 씨는 다정했습니다. 어색한 저를 배려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나란히 누워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좋은 남편이 될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저도 좋은 아내가 될게요.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게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좋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식탁에 밥이 차려져 있었고 집안은 항상 깨끗했습니다. 미숙 씨는 제 건강을 챙겼고 작은 일에도 웃어주었습니다. 3년 만에 느끼는 일상의 온기였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올 때마다 불 켜진 창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게 가정이지. 이렇게 살면 되는 거야. 하지만 2달째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밤에 자주 깨웠습니다. 처음엔 잠이 안 온다며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습니다. 저는 피곤했지만 들어줬습니다. 부부니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대화는 점점 다른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여보, 나 사랑해요? 응, 그럼. 얼마나요? 많이 사랑하지. 그런데 왜 그렇게 빨리 자려고 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내일 일찍 나가야 해서. 일이 나보다 중요해요? 그녀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제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부부니까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이어졌습니다. 처음엔 부부 사이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계속되는 요구에 몸이 따라주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50이 넘은 나이에 이게 정상인가? 거울을 봤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패였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해졌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아내가 원하는 거라면 제가 조금 힘들더라도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부란 원래 이런 거 아닌가. 석 달째 되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와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샤워를 하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몸살 기운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미숙 씨, 미안한데 오늘은 좀 아파서. 침대에 눕자마자 말했습니다. 어디 아파요? 몸살 기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그냥 쉬어야 할 것 같아요. 아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푹 쉬어요. 저는 안도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1시간쯤 지났을까요? 잠이 들려던 참에 아내가 제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여보, 응, 나 잠이 안 와요. 그냥 좀 누워 있어요. 금방 잠들 거예요. 당신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저는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나 오늘 하루 종일 당신 생각했어요. 빨리 집에 왔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왔더니 바로 자버리네요. 미안해요. 정말 몸이 안 좋아서. 나는요? 나는 안 중요해요? 그녀의 손이 제 몸을 더듬었습니다. 저는 움찔했습니다. 미숙 씨, 정말 오늘은 싫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당신 나한테 실증 난 거죠?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정말 몸이 나이 들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병원 가봐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등을 돌리고 누웠습니다. 방 안에 차가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한참 후 그녀가 다시 돌아 누워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내가 너무 심했죠? 그냥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그래요. 전 남편은 날 쳐다보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날 외면하면 너무 무서워요. 저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래, 아내도 상처가 있으니까 이해해줘야지. 결국 그날 밤도 저는 아내의 요구를 들어줬습니다. 몸살이 나서 온몸이 아팠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화장실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상인가?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부니까, 아내가 나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니까. 출근길에 태수 형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재호야, 요즘 얼굴이 왜 그래? 밥이나 한번 먹자. 저는 답장을 망설였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아내가 저를 너무 원한다고, 그래서 힘들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릴 겁니다. 누가 믿겠습니까? 괜찮아. 조금만 참으면 돼. 저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출근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불 켜진 창문을 올려다보며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여보 왔어요? 아내가 다정하게 맞이했습니다. 따뜻한 저녁 냄새가 났습니다. 응, 왔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속 어딘가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이상해. 분명 뭔가 이상한데 뭐가 이상한 건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 넉 달째 저는 체중계에 올라섰습니다. 5kg이 빠져 있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광대뼈가 튀어나와 보였고 턱선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없었습니다. 괜찮아. 다이어트 된 거라고 생각하자.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주방으로 나가니 아내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밥 먹어요. 응. 식탁에 앉아 밥을 떴습니다. 입맛이 없었지만 억지로 떠넣었습니다. 아내가 유심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요즘 살 많이 빠진 것 같은데 괜찮아요? 응, 괜찮아. 혹시 어디 아픈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요. 당신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는 낮에는 이렇게 다정했습니다. 제 건강을 걱정하고 밥을 잘 차려주고 집안을 깨끗하게 유지했습니다. 완벽한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달라졌습니다. 그날 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지만 내용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하니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뭐 봐요? 응, 그냥 뉴스. 오늘 하루 어땠어요? 그냥 그랬어. 나는 오늘 하루 종일 당신 생각했어요. 저는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그녀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래. 네. 빨리 집에 왔으면 좋겠다고. 당신 보고 싶었어요. 그녀의 손이 제 무릎에 올라왔습니다. 저는 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미숙 씨, 나 오늘 좀 피곤해서. 또요? 그녀의 목소리 톤이 달라졌습니다. 요즘 맨날 피곤하다고만 하네요. 미안해. 요즘 일이 좀 많아서. 일이 나보다 중요해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그녀가 손을 거두었습니다.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알았어. 그럼 이따 일찍 자자. 싫어요. 지금 당장 방 들어가요. 저는 말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다시 아내의 요구를 들어줬습니다. 온몸이 무거웠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거절하면 아내가 울거나 화를 내거나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그게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끝나고 나서 아내는 만족스럽게 잠들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맞나?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태수 형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재호야, 오늘 저녁에 시간 돼? 응, 왜? 밥 먹자. 너 요즘 얼굴 왜 그래? 보기 안 좋아. 괜찮아. 무슨 괜찮아. 나 걱정돼서 그래. 오늘 꼭 나와. 저는 망설였습니다. 집에 가야 하는데, 아내가 기다릴 텐데. 하지만 태수 형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알았어. 어디서 볼까? 역 앞 고깃집으로 와. 6시. 응. 전화를 끊고 아내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 친구 만나고 들어갈게요.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누구요? 태수 형이요. 왜요? 그냥 밥 먹자고 해서요. 한참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알았어요. 너무 늦지 말고 들어와요. 저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왜 이렇게 보고하듯 말해야 하지? 저녁 6시 고깃집에서 태수 형을 만났습니다. 태수 형은 저를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야, 너 진짜 얼굴 왜 그래? 괜찮아. 무슨 괜찮아. 완전 수척해졌잖아. 몇 킬로 뺀 거야? 한 5킬로 정도. 미쳤나? 넌 원래 마른 편인데 거기서 또 빠지면 어떡해. 태수 형이 고기를 구워주며 말했습니다. 재혼 생활 어때? 잘 지내? 응, 잘 지내. 근데 왜 얼굴이 그래? 행복한 사람 얼굴이 아닌데?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재호야. 태수 형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형이 보기엔 뭔가 문제 있어 보여. 집에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뭐? 저는 입을 열었다 다물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아내가 저를 너무 원한다고? 그래서 힘들다고? 말이 안 되잖아. 형, 괜찮아. 그냥 요즘 좀 피곤해서 그래. 피곤해서 5킬로가 빠져? 먹으면 다시 찌지 뭐. 저는 억지로 웃으며 고기를 입에 넣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태수 형은 저를 한참 바라보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재호야, 너 뭔가 숨기는 거 있지? 아니야. 형한테 말해봐. 내가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몰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괜찮아. 태수 형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걱정스러운 눈빛은 계속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저녁을 먹고 헤어질 때
태수 형이 말했습니다. 재호야, 힘들면 언제든 형한테 연락해. 알았지? 응, 고마워.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여보, 지금 어디예요? 집 가는 중이야. 빨리 와요. 기다리고 있어요. 응.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집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집에 가는 게 두려워진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일어나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여보 왔어요? 아내가 밝게 웃으며 나왔습니다. 응. 밥 먹었어요? 응, 형이랑 먹었어. 그래요. 그럼 샤워하고 와요. 저는 욕실로 들어가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몸을 타고 흘렀지만 긴장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침대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친구 만나서 좋았어요? 응. 나는 하루 종일 혼자 있었어요. 심심했어요. 그녀가 일어나 제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오늘 친구 만나느라 나 못 봤잖아요. 보상해줘요. 미숙 씨, 오늘은 싫어요?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또 거절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친구는 만나면서 나는 안 만나요? 미숙 씨, 오늘 좀 피곤해서 맨날 피곤하다고만 하네요. 그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당신 나한테 관심 없는 거죠? 솔직히 말해요. 아니야. 그럼 왜 이렇게 나를 피해요? 피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하지 마요.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움찔했습니다. 갑자기 그녀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도 날 버리려는 거죠? 전 남편처럼 나한테 실증 난 거죠? 미숙 씨, 그게 아니야. 그럼 증명해봐요. 당신이 날 사랑한다는 걸.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가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제발요, 여보. 날 확인시켜줘요. 당신이 날 사랑한다는 걸. 저는 그날 밤도 결국 아내의 요구를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 뭔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심한 몸살에 걸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데 온몸이 아팠습니다. 열이 나고 머리가 깨질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나 오늘 회사 못 갈 것 같아. 왜요? 어디 아파요? 몸살이 심해서. 아내가 제 이마에 손을 댔습니다. 열이 많네요. 그럼 오늘 집에서 쉬어요. 응. 저는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죽을 끓여왔습니다. 이거 먹고 약 드세요. 고마워. 저는 겨우 죽을 몇 숟가락 먹고 약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저녁 때 깼습니다. 여전히 몸이 무겁고 열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좀 나아졌어요? 아직 많이 아파. 그래요. 그럼 푹 쉬어요. 저는 안도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1시간쯤 지났을까요? 아내가 제 옆에 누웠습니다. 여보. 응. 자요? 아니, 아직. 나 오늘 당신 옆에만 있었어요. 심심해 죽는 줄 알았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제 몸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미숙 씨, 나 지금 많이 아파. 알아요. 그냥 잠깐만요. 정말 안 돼.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 괜찮아요. 내가 다 할게요. 미숙 씨, 제발.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다. 몸살이 난 그날 밤 이후 저는 며칠간 회사를 쉬었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과로와 스트레스라고 했습니다. 좀 쉬세요. 이러다 큰일 납니다. 의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누워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태수 형이었습니다. 재호야, 괜찮아? 회사에서 내가 아프다고 들었는데. 응, 몸살 심하게 걸렸어. 병원 갔어? 응, 다녀왔어. 뭐래? 과로래. 태수 형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재호야, 형이 보기엔 내가 일 때문에 과로한 게 아니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재호야. 응. 집에 무슨 일 있지? 솔직히 말해봐.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형이 알면 뭐라고 생각할까? 비웃지 않을까? 남자가 그런 것도 못 참나고. 하지만 더 이상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형? 응. 나 좀 힘들어. 뭐가? 집이 힘들어. 태수 형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재호야, 지금 집에 아무도 없어? 응, 미숙 씨는 장 보러 나갔어. 지금 당장 나와. 형이 있는 대로 와. 주소 보낼게. 형? 말하지 말고 나와. 알았지? 저는 몸을 일으켜 옷을 입었습니다. 태수 형이 있는 곳은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형은 구석자리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앉자 형이 먼저 말했습니다. 뭐 마실래? 아무거나. 형이 커피를 주문하고 돌아와 앉았습니다. 이제 말해봐. 무슨 일인지. 저는 입을 열었다 다물었습니다.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까? 형, 이거 우스운 이야기일 수도 있어. 우습든 말든 상관없어. 말해봐.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숙 씨가, 아내가, 말이 목에 걸렸습니다. 아내가 뭔데? 매일 밤. 아니, 거의 매일.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요구를 해. 성적인 요구를. 태수 형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게 부부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매일이야. 하루도 빠짐없이. 내가 아파도 피곤해도 거절하면 울거나 화내거나 차갑게 외면해. 그러면 나는 죄책감이 들어서 결국 응하게 돼. 말을 하다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형, 나 이제 한계야. 몸도 마음도 다 지쳐버렸어. 집에 가는 게 무서워. 밤이 되는 게 두려워. 태수 형은 한참을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재호야. 응. 그건 사랑이 아니야. 저는 형을 쳐다봤습니다. 그건 폭력이야. 뭐? 성폭력? 가정폭력이라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야. 아내가 나를 때리는 것도 아니고. 재호야. 형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요하는 건 폭력이야.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어. 내가 싫다고 해도 계속하는 건 학대야.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학대.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형, 하지만 누가 믿겠어? 남자가 그런 걸로 힘들어한다고 하면 다들 웃을 거야. 웃든 말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내가 힘들다는 거야. 형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형 아는 사람 중에 심리 상담사가 있어. 한번 만나봐. 상담사? 응. 이런 문제 전문으로 다루는 사람이야. 한번 상담받아봐. 제발. 저는 망설였습니다. 형 나. 재호야, 이대로 가다간 너 죽어. 진짜로. 형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틀 후, 저는 상담센터에 갔습니다. 조용한 건물 3층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박지은 상담사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차분한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편하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하신 이야기는 절대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상담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재혼한 것, 처음엔 좋았던 것, 그러다 점점 아내의 요구가 과도해진 것, 거절하면 벌어지는 일들, 몸이 망가지는 것, 집에 가는 게 두려워진 것. 다 말하고 나니 눈물이 흘렀습니다. 상담사는 제게 티슈를 건넸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저는 그냥 참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부부니까. 아니에요. 상담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재호 씨, 들어보세요. 당신이 겪고 있는 건 배우자 성학대예요. 명백한 가정폭력입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고 성적 행위를 강요하는 건 폭력입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상관없어요. 동의하지 않은 행위를 강요받는 건 학대예요. 상담사가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죄책감, 두려움, 무력감, 이 모든 게 학대 피해자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었구나.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경계를 세워야 합니다. 싫은 건 싫다고 말할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별거나 이혼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혼. 그 단어가 무겁게 가슴에 앉았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지금 상태로 계속 지내면 당신의 건강이 더 악화될 겁니다. 이미 심각한 상태예요. 상담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학대 피해자. 저는 학대 피해자였습니다. 그동안 제가 참아왔던 것들이 전부 떠올랐습니다. 매일 밤 이어지는 강요, 거절했을 때 듣던 말들, 아플 때조차 멈추지 않던 순간들. 이건 사랑이 아니었어.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여보, 어디에요? 왜 이렇게 안 와요? 지금 가는 중이야. 빨리 와요. 저녁 다 식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달라야 한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여보, 왔어요? 왜 이렇게 늦었어요? 응, 미안. 저녁을 먹었습니다. 평소처럼 아내는 다정하게 이것저것 챙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이제 다르게 보였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침실에 들어가 누웠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예상대로 아내가 다가왔습니다. 여보. 응. 오늘 하루 어땠어요? 괜찮았어. 그녀의 손이 제 몸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미숙 씨, 싫어. 그녀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나 오늘은 정말 싫어. 하고 싶지 않아. 그녀가 일어나 앉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미안해. 하지만 나도 내 의사가 있어. 오늘은 정말 하고 싶지 않아.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나한테 거절하는 거예요? 부부라고 해도 서로 존중해야 해. 나도 사람이야. 존중? 그녀가 비웃었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존중이 뭔지 알아요? 매일 피곤하다고 싫다고 하면서. 미숙 씨, 나는. 닥쳐요.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갑자기 그녀가 침대 옆 탁자에 있던 물컵을 집어 던졌습니다. 물컵이 벽에 부딪혀 깨졌습니다. 저는 움찔했습니다. 당신도 날 버리려는 거죠? 그렇죠? 미숙 씨, 전 남편도 그랬어요. 처음엔 좋다가 나중엔 날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녀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난 당신을 사랑하는데 왜 다들 날 버려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숙 씨, 나는 당신을 버리는 게 아니야. 하지만 이렇게는 못 살겠어. 뭐가 이렇게 해요? 매일 밤 강요받는 거. 내 의사는 무시되고 거절하면 화내고 울고. 이건 사랑이 아니야. 사랑이 아니라고요? 그녀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집안일 다 하고. 그건 고마워. 하지만 그게 나를 강요할 권리를 주는 건 아니야. 강요?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당신 지금 나한테 폭력이라도 당한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저는 상담사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래, 폭력이야.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요하는 건 폭력이라고. 미쳤군요. 그녀가 비웃었습니다. 남자가 그런 걸로 폭력이라고 해요? 웃기지도 않아. 미숙 씨, 우리 상담을 받아보자. 전문가 도움이 필요해. 나는 정상이에요. 이상한 건 당신이에요. 그녀가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후련했습니다. 드디어 말했다. 그날 밤 아내는 거실에서 잤습니다. 저는 침대에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내 인생을 지켜야 한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태수 형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형 말했어. 처음으로 거절했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잘했다. 이제 내 인생을 되찾을 차례야.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는 말없이 아침 식사를 차렸습니다. 저도 말없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출근해요. 아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응.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 태수 형에게 전화했습니다. 형, 어젯밤 일어난 일 말인데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거절했던 것, 아내가 물컵을 던진 것, 폭력이라고 말했던 것. 잘했어, 재호야. 이제 다음 단계로 가야 해. 다음 단계. 상담사 선생님한테 다시 연락해봐.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다시 상담센터를 찾았습니다. 박지은 상담사는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잘하셨어요. 처음으로 경계를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담사가 자료를 꺼냈습니다. 몇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부 상담을 받는 것. 두 번째는 별거. 세 번째는 이혼입니다. 부부 상담. 가능할까요? 배우자가 동의한다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학대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겠죠. 네, 시도해보세요. 하지만 거절당하더라도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상담사가 명함 하나를 건넸습니다. 혹시 법적 조치가 필요하시면 이 변호사에게 연락하세요. 가정폭력 전문입니다. 저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재호 씨, 네. 참는 것은 미덕이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내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미숙 씨, 뭐해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우리 이야기 좀 하자. 할 말 없어요. 미숙 씨, 제발. 이대로는 안 돼. 우리 상담을 받아보자. 아내가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저를 쳐다봤습니다. 상담? 응. 부부 상담.
전문가 도움을 받아보자. 나는 정상이라고 했잖아요. 미숙 씨, 우리 둘 다 상처가 있어. 전문가 도움이 필요해. 필요한 건 당신이에요. 나는 아무 문제 없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럼 나만 상담 받을게. 하지만 미숙 씨도 함께 가주면 좋겠어. 싫어요. 왜? 내가 왜 당신 때문에 상담을 받아요? 이상한 건 당신이에요. 아내가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거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역시 안 되는구나.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아내는 제게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의 대화만 나눴습니다. 밤에는 각자 방에서 잤습니다. 이상하게도 몸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잠을 제대로 잘 수 있게 되었고 입맛도 돌아왔습니다. 태수 형이 격려해 주었습니다. 잘하고 있어. 이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야. 상담사 선생님도 계속 만났습니다.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계속 이렇게 냉전 상태로 지낼 건가요? 아니면 별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말하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좋은 결정입니다. 물리적 거리가 필요해요.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미숙 씨, 우리 좀 떨어져 지내자. 아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뭐라고요? 별거. 당분간 따로 살자. 왜요? 지금 상태로는 안 되겠어. 서로 시간이 필요해. 아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당신 나 떠나려는 거죠? 떠나는 게 아니야. 시간을 갖자는 거야. 거짓말.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당신 날 버리려는 거잖아. 전 남편처럼. 미숙 씨. 갑자기 아내가 제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여보. 떠나지 마요. 내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미숙 씨, 일어나요. 싫어요. 약속해줘요. 떠나지 않겠다고. 일어나요, 제발. 아내가 제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미숙 씨, 일어나세요. 이렇게 매달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아내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눈물 자국이 선명한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상담을 받아요. 함께. 또 그 소리예요?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아내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나는 상담 안 받아요. 그럼 나는 나갈 거예요. 알았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나가요. 어차피 날 버릴 거면서. 그녀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필요한 서류들. 침실 옷장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곳에 수진이의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낡은 은반지, 작은 사진 한 장. 저는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웃고 있는 수진이의 얼굴. 미안해, 여보. 두 번째 기회도 이렇게 됐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래도 이번엔 나를 지킬게. 당신이 바라던 대로 행복하게 살아볼게. 반지와 사진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내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갈게요.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연락할게요.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태수 형이 마련해준 원룸이었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공간이었습니다. 짐을 풀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언제 돌아올 거예요? 모르겠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당신 정말 이혼하려는 거죠? 지금은 그런 생각 없어요. 그냥 시간이 필요해요. 거짓말.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숨이 막히지 않았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공간에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상담은 계속 받았습니다. 태수 형과도 자주 만났습니다. 몸이 회복되었습니다. 체중이 다시 늘었고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아내에게서는 가끔 문자가 왔습니다. 처음엔 매달리는 내용이었습니다. 제발 돌아와요. 용서해 줄게요. 그 다음엔 위협이었습니다. 당신 나버리면 후회할 거예요. 마지막엔 냉담해졌습니다. 알았어요. 이혼 서류 보내요. 저는 상담사와 상의했습니다. 이제 결정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어요? 이혼이요. 말하고 나니 후련했습니다. 힘든 결정이셨을 텐데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절차를 설명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배우자분이 동의하신다면 빠르게 진행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아내에게 연락했습니다. 미숙 씨, 만나서 이야기하자. 무슨 이야기요? 직접 만나서 해야 할 것 같아요. 다음 날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아내는 야위어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예요. 저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아내는 서류를 받아들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러실 거예요? 미숙 씨, 우리는 서로에게 맞지 않아요. 맞지 않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날 이해 안 하는 거죠. 미숙 씨, 난 당신을 사랑했어요. 진심으로. 저도 알아요. 하지만 그게 사랑의 전부는 아니에요. 존중도 필요해요. 아내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알았어요. 서명할게요. 고마워요. 고맙긴요. 당신 후회할 거예요. 그녀가 서명을 하고 서류를 제게 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서류를 들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슬펐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공원을 지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나무에 새싹이 돋아나고 바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수진이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여보, 이제 괜찮아. 나 이제 다시 살 수 있을 것 같아. 사진 속 수진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저도 미소 지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태수 형이었습니다. 재호야, 어떻게 됐어? 서명 받았어. 잘했다. 저녁 먹자. 내가 살게. 고마워, 형. 저는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가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새로운 시작. 이번엔 제대로 된 시작이었습니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석 달 만에 모든 게 끝났습니다. 법원에서 나오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았습니다. 태수 형이 차를 가져왔습니다. 재호야, 어때? 후련해. 그래, 잘했다. 형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 수 있겠다. 응. 저는 차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피어나는 꽃들, 따뜻한 햇살.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지만 제 공간이었습니다. 침대에 앉아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책상 위에 상담사 선생님이 준 책이 놓여 있었습니다. 경계 세우기, 자존감 회복하기 같은 제목들이었습니다. 읽으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제 자신을 무시하며 살았는지,
타인의 요구에 응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착각했는지, 거절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잊고 살았는지, 이제는 알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수진이의 반지와 사진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여보, 이제 괜찮아. 제가 말했습니다. 나 이제 진짜 당신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을 것 같아. 두 번째 결혼은 실패했지만 나 자신을 지키는 법은 배웠어. 사진 속 수진이가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여보. 나보고 행복하라고 해줘서 이제 진짜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액자에 넣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다음 날 상담센터를 찾았습니다. 마지막 상담이었습니다. 박지은 상담사가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이재호 씨, 얼굴이 정말 좋아지셨네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덕분입니다. 제 덕분이 아니에요. 이재호 씨가 용기를 내셨으니까요.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이제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천천히 살아보려고요. 너무 서두르지 않고요. 좋은 생각이에요. 상담사가 차를 따라주었습니다. 이재호 씨, 이번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우셨나요? 저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제가 소중하다는 것이요. 제 감정도, 제 의사도, 제 몸도 다 중요하다는 것. 그걸 무시하면서 살면 안 된다는 것. 맞아요.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약함이 아니라는 것. 상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훌륭해요. 그걸 깨닫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선생님, 네. 저 같은 사람이 맞나요? 남자인데 이런 일을 겪는 사람? 상담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하지만 대부분 말하지 못해요. 부끄럽다고 생각하거나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요. 그렇겠죠. 이재호 씨, 혹시 관심 있으시다면요. 네. 당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남성 가정폭력 피해자, 배우자 성학대, 생각보다 많은 글들이 나왔습니다. 조용히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저와 비슷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저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했습니다. 익명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50이 넘은 남자입니다. 재혼 후 아내의 과도한 요구에 시달렸습니다. 매일 밤 강요받았고 거절하면 울거나 화를 냈습니다. 몸이 아파도 지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부부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건 폭력이었습니다. 저는 학대 피해자였습니다. 친구가 도와주었고 상담사가 눈을 뜨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거절했고 별거했고 결국 이혼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제 저는 자유롭습니다.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참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신의 감정은 소중합니다. 당신의 몸은 소중합니다.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글을 올리고 나니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매일 괴로웠는데 용기가 생깁니다. 남자가 이런 말하면 비웃을 줄 알았는데 같은 사람이 있다니 위로가 됩니다. 저도 도움을 요청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하나 답장을 달았습니다. 힘내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용기 내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글을 쓰고 답장을 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며칠 후 태수 형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재호야, 요즘 얼굴이 정말 밝아졌다. 그래? 응. 예전에 내가 돌아온 것 같아. 아니, 더 나아진 것 같아. 고마워, 형. 형이 없었으면 나 어떻게 됐을지 몰라. 무슨 소리야? 내가 잘한 거지. 형이 잔을 들었습니다. 재호야, 넷의 출발을 위해 건배. 건배. 우리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형? 응? 나 이제 괜찮을 것 같아. 천천히 내 속도대로 살아볼게. 그래, 그렇게 해. 형이 웃었습니다. 내가 행복하면 그게 최고야. 한 달 후, 저는 작은 베란다에 화분을 놓았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이 추천해 준 것이었습니다. 식물을 키우는 것도 치유에 도움이 됩니다. 작은 토마토 모종이었습니다. 매일 물을 주고 햇빛을 쬐게 하고 지켜봤습니다. 서서히 자라는 모습을 보며 저도 함께 자라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작은 노란 꽃이 피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꽃을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생명. 그날 밤 저는 수진이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괜찮아. 제가 말했습니다. 나 이제 나를 지킬 수 있어. 누가 나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 거절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 사진 속 수진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여보. 나보고 행복하라고 해줘서. 이제 진짜 행복해질 거야. 천천히 내 속도대로. 저는 사진을 제자리에 놓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커튼이 하늘하늘 흔들렸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노부부도 보였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특별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일상이었으니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 쓰신 분이신가요?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용기 내서 전화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이야기해 보세요.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전화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나서 저는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 고통이 누군가에게 빛이 되고 있었습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밤이었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누가 깨울까봐 조마조마하지 않았습니다. 거절해야 할 상황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요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날이 될까? 누군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을까? 제 인생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모든 것이 기대되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자유롭고 평온하고 행복한 잠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혹은 여러분이 아는 누군가가 비슷한 상황에 있다면 기억해 주세요.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닙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약함이 아닙니다.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비슷한 이야기들을 계속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때로는 침묵을 깨는 것이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이 되니까요.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